나이가 들어도 창의적일 수가 있나요? 창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가장 창의적이다. 그거는 이미 연구 결과로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요.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방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인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봐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랜드 마스터북 버퍼링 싱킹의 김태훈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태훈입니다. 이번에 네. 버퍼링 띵킹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네 제목이 너무 좋아요. 버퍼링 싱킹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는 쏟아지는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입력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처리할 시간을 좀 충분히 주자, 버퍼링을 할 시간을 주자는 의미로 버퍼링 띵킹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맞아요. 구도적인 멈춤이 엄청 필요한 것 같고 맞습니다. 필요성과 방법들을 오늘 한번 또 전달해 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고른 문장이 그 전체를 총괄하는 기본 개념과 같더라고요. 느려지는 순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시간이다 라고 하셨어요. 치열하게 사는 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속도와 효율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 뇌는 항상 가던 길 혹은 지름길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늘상 하던 방식 이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수학 문제를 풀게 하고 학생들의 뇌를 찍어봤는데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의 뇌에서 오히려 아주 작은 부위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학생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금방 떠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풀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나쁜 거냐? 그런 상황에서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가능성을 파악하고 또 다른 시도를 해보고 기존의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조금 느리게 가면서 뇌가 여기저기 활성화되고 같이 일할 시간을 좀 주지. 그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느려지는 순간이라는 게 다른 걸 보고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딴짓을 해볼 여유를 갖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골똘히 집중해서 할 때는 그것과 관련된 영역만 활성화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뇌가 여기저기 막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좀 느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느려질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은데 우리가 불안하고 또 부담이 돼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지금 빠르게 무언가를 해내지 않으면 나 혹시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도 어차피 인공지능의 생산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불안감이 우리를 계속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게 가장 1번이긴 하겠네요. 좋습니다. 네. 교수님 고른 첫 번째 문장 한번 봐볼까요? 상상력을 바로 가동시키기 전에 제대로 관찰하라입니다.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상상력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고 인간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상상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달나라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항상 상상을 해요. 그냥 가만히 쉴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작동을 하면서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몽상이라고 부르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을 잘 이렇게 만들고 정제해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하면 그냥 사라지는 생각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려면 관찰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칫솔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일반인들한테 어린아이들이 쓰는 칫솔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면 손가락이 작으니까 칫솔도 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관찰하지 않고 상상한 거거든요. 아이들은 손가락이 작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잡지 않고 주먹으로 쥡니다. 이건 관찰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죠. 주먹으로 쥐어야 한다면 대가 얇아지면 안 돼요. 오히려 두툼해져야 안정적으로 쥘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관찰하고 나서 상상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대로 관찰하고 나서 상상을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죠. 관찰이 무언가 의미 있는 상상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잘 관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하시면 안 되는 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봤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 이 세상에 관찰을 못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0명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모습, 똑같은 현장을 관찰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왜 다 다른 이야기를 할까? 자기만의 시선으로 자기가 늘 보던 대로 자기만의 방식대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늘 같은 방식의 결과물밖에 못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시선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호카라는 스포츠 네, 브랜드. 호카가 반영한 극단적인 고객의 요구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뛸 수 있는 신발이었다. 균형 잡히기도 어려운 내리막길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신발이라니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을까라고 했어요. 대부분 이런 요구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내리막에서도 빠르게 뛰어내려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내려오고 싶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의 고객이라고 하면 흔히 진상 고객을 많이 떠올리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를 하는 고객. 그런 요구를 그냥 흘려듣지 말고 같이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호카는 그걸 아주 잘 반영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뭔가 차원이 다른 창의성과 편익이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조직에서는 항상 이렇잖아요. 야, 그거는 일부 사람만 그런 거야. 근데 사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약간 엄청난 조직 안의 권력이나 창업자의 의지나 대표의 의지 이런 거 아니면은 넘기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종의 장애물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수의 고객에 집중해야 되느냐 혹은 일부 조금 까다롭지만 어려운 요구를 하는 특정 고객층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요거를 놓고 구분을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제 대량 생산 그리고 대량 판매의 방식으로 갔다면 지금은 소량 생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미 전체 시장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극단의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수를 만족시킬 만한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이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모든 사업자들이 이런 거에 좀 귀를 기울이면 되게 진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한번 다음 문장 또 봐보도록 할게요. 역사에서 사례를 가져오셨어요.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자발적으로 영연방에 가입됐다는 것이 참 의아하곤 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식민국을 영토로 생각한 것과는 달리 영국은 시작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어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영국의 사례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영국 여왕을 여전히 섬기고 있을까? 그 호기심에서 출발한 건데요. 물론 그런 프레임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있었죠. 영국이 굉장히 빠르게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자국민들을 다 보낼 수 없었고 또 잉여 생산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소비할 시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걸 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하자고 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엄청나게 다르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을 잘 만들어내고 그걸 잘 설득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식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느껴서 그래서 프레임 자체를 바꾸거나 생각 못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좋다 싫다라는 가치 판단 자체를 완전 멈춰야 이 프레임을 되게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받아들인 프레임은 옳은 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틀린 거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전쟁인 거죠. 근데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모든 사람은 자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견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너 의견 편향적이잖아 라고 얘기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모난돌이 정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간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다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각자만의 생각이 있다. 이게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겁니다. 맞아요. 요즘 시대 자체가 상대방이 뭔가 프레임을 강요한다고 하면 반발심 때문에 부정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만 하지 자기의 프레임은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기의 프레임이 있는 게 진짜 자기의 시각이 있는 거여가지고 자신만의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자기만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일단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없는데 나만의 프레임이 생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나는 그냥 누가 이야기하는 것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뒤돌아보셔야 프레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이런 거는 맞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나만의 프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듣기에 괜찮은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진짜 본인만의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좋습니다. 네, 교수님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선정한 두 번째 문장은 시간도 돈도 없다.
그때 혁신이 시작된다. 우리가 보통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면 충분한 자원이 있고 내가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환경에 누군가를 딱 놓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지? 뭘 하라는 거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생각할 수 있는 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보시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 정말 유명한 그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제한된 재료로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놀라운 음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도 돈도 재료도 없지만 혁신을 한 거거든요. 그런 일이 도처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시간으로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뭐고 지금 부족한 게 뭔지도 잘 보입니다. 그냥 뭐든 다 있을 때는요, 이건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싣고 하라고 하면 일단 하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또 다른 방식들을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 혁신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맨 초반에 말씀하셨던 네. 느리게 갔을 때 창의적이 된 거랑 이거랑은 약간 대치된다는 느낌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때 마음이 급해지면 그쵸. 원래 쓰던 방식대로만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공간에서 그 자원과 시간을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조금 여유를 가지고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느린 순간, 그 버퍼링 순간이 나중에 정말 혁신으로 이어지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뒤쪽에 버퍼링 타임 활용 가이드에서 연결의 기술을 하셨어요. 새로운 연결은 기존의 평범한 요소들을 비범한 결과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네. 라고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활용하시는 기술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버퍼링 타임 하면 그냥 멍 때리는 거 생각할 수도 있어서 한번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장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멍 때리라는 거구나. 그쵸. 멍 때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멍 때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자 쉴 거야, 그냥 쉬세요. 그렇게 쉬는 동안 뇌가 정리를 하거든요. 우리가 멍 때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샘솟으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멍 때리는 동안 내가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정리가 되어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멍 때리기가 그런 차원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버퍼링은요, 멍 때리기 플러스 그걸 평가하는 시간을 같이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런 입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상하면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넣어요. 일단 입력을 합니다. 그게 경험이든 지식이든 다른 사람과의 논의든 뭐든 계속 넣고요. 그 다음에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버퍼링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버퍼링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퍼링을 그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입력한 정보들이 정리되면서 또 평가의 과정도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무언가 골똘히 집중만 한 상태는 아니니까 새로운 가능성도 거기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창의의 약간 실질적인 정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거, 또 네. 새로운 거 연결하는 거, 네. 이런 행위가 창의의 약간 실질적인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창의 쪽 연구자들이 늘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창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여전히 많은 분들은 남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연결하다 보면 정말 무언가 달라 보이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연결의 기술 중에서 하나 정도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더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험과 가치를 연결하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소위 그 사용자 맞춤형, 초개인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전과는 달리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걸 제품으로 연결하고 그거를 다른 생각으로 연결하고 이런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경험과 가치를 연결하는 고민을 일상적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까?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회사나 그런 게 반영된 제품들은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세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아이디어는 혼자 자라지 않는다. 이런 오해를 많이 하세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핵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있는 공간에서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연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한 말인데요. 실험실에서 홀로 연구하는 위대한 과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무언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걸 발현의 과정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디어 발현이라는 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이 세상에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현되지 않았을까? 그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제품으로 구현되는 것, 이 전체 과정을 다 같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상을 하고 무언가 골똘히 계속 판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습니다. 혼자 골똘히 하면 늘 보던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자꾸 만나셔야 돼요. 나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그 범위가 확장될 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안에 나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게 되고 그럼 그들과의 대화에서 생각이 연결되면서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게 되죠.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진짜 전문 지식, 전문적인 경험, 전문가의 역할 이런 게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즉 떠오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거죠. 구현할 때는요 발현과는 다른 방식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건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고객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읽고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전문적인 경험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간의 경험을 봤더니 고객들은 이런 걸 싫어해. 그래서 이건 이렇게 바꿔서 적용하는 게 좋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혼자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혹시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이 문장을 선정했습니다. 업에 대한 이야기 한번 또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나와 내 일을 정의하는 것, 내 직업의 재구조화를 위한 쉬운 지름길이다. 하지만 바로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언한 문장은 버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의가 아닌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한다. 개인을 창의적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업을 정의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나는 뭐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은 뭐고 그러면 그게 뭐 나의 업인데 뭐하러 다시 정의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새로운 생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쟁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거에 보통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고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면 그 업무를 조금 더 잘하는 것, 초경쟁 사회에서 소위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어요.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 물론 굉장히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자원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따라잡히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해보고 이런 작업을 하려면 나의 업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재정의하는 거죠. 원래 있던 그대로의 정의가 아니라 나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거든요.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경쟁 상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나의 경쟁 상대?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경쟁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텔업에 종사하신다고 해볼게요. 호텔업에 종사하신다면 다른 유명한 호텔 체인들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건 기존의 방식입니다. 근데 업장을 담당하는 분이라면 고객들이 이 업장에 와서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호텔 가면 사진 엄청나게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그러면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나의 경쟁 상대는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 장소들이 경쟁 상대가 됩니다. 그게 경쟁 상대를 재정의하는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보통은 내 시선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에서 택시 앱을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택시 앱을 사용하는 승객이죠. 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통 떠올리세요.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반대를 바라보자는 거죠. 택시 앱을 사용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면 택시 기사분들입니다. 그러면 택시 기사분들이 이 앱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이 앱을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새로운 시각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오늘 말한 게 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신의 시선으로 관찰을 잘하고 어느 한 입장에서 프레임을 딱 정하고 프레임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업이 재정이 네네. 되고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그 순차적으로 나오는 결과물 같아서 굉장히 좀 희망적인 것 같긴 해요. 개개별로 봤을 때는 뭔가 떠다니는 개념 같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 잘 관찰하고 자신의 시각으로 프레임하고 그러면 자신의 업을 재정의하는 거.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스코어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스코어의 SCORE가 그 순서대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S가 센스, 네. 오감을 통해서 관찰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C가 constraint,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O는 reorganize, 그러니까 재정의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late, 연결해서 생각해보고요. E는 execute, 실제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게 고민해보자는 거고, 그래서 진짜 유의미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책 읽었을 땐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구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제시했어요. 또 나이 들어도 창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과 같이 한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나이가 들어도 창의적일 수가 있나요? 창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가장 창의적이다. 그거는 이미 연구 결과로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요.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방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인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봐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던 분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아니요, 본인도 이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성인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미 축적된 연구 결과물이 말해주는 거고요. 심지어는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그 긍정심리학자가 쓴 책을 보면 다른 학자랑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그분의 연세가 90세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나는 지금 내가 제일 창의적인 것 같아. 내 인생을 통틀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창의적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쭉 누적해온 것들이 있고요. 그게 계속 안에서 연결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창의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는 그냥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고 연구도 하시면서 그런 다양한 연결 가능성을 확인해 보셨기 때문에 가장 창의적인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찌 보면 뭔가 엄청난 새로운 방법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 다시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쉽게 할 수 있는데 잘 못하는 게 뭐냐면 무언가를 봅니다. 보고 가요. 그러면 몇 가지 주요 장면만 제외하고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지 말고 기록해보자는 거죠. 이 기록을 내일 혹은 일주일 후에 보면 아, 내가 이걸 이렇게 봤네. 이건 내가 몰랐던 거네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와 야, 넌 어떻게 적었어? 한번 보자. 그럼 거기서 또 예상외의 연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소한 방법들이 우리를 훨씬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극사실주의 화가인 척 클로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영감은 아마추어한테나 필요한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창의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다가 번뜩 하고 떠올리는 아이, 그런 거 존재하지 않고요. 계속 무언가를 누적해오고 축적해 갔을 때 그런 새로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마추어한테나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는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새로운 생각을 하겠다고 착각하기보다는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한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게 궁극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도 창의적이지 않은 어른들도 많잖아요. 네. 연결을 안 시키거나 아까 말씀하신 효율성, 지름길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연결 소재가 많이 들어도 그래도 또 창의적이 되는 건 또 다른 뭔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을 대면으로 좀 많이 만나라고 권해드려요.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은 정보를 그 스마트폰으로 습득을 하잖아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로
정보를 습득하시게 되면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이야기만 들으시게 됩니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선정을 해서 보여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러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착각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만나는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른 얘기합니다. 대면으로 만나서 자꾸 이야기를 해야 아, 요건 내가 놓쳤네. 아,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좋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창의성에 대해서 많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창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책을 쓰면서 꼭 하나 풀어드리고 싶은 오해가 있었어요. 창의적인 사람은 따로 있다. 그리고 그게 나는 아니다. 이 오해는 지금부터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생각의 근육을 키워가면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적용해 보시면서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다면 어느 순간 아, 내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네 하고 감탄하시는 순간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한국 시대가 창의로 승부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고 또 연결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시대로 나아가는 굉장히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메시지와 좋은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